제가 국제금융을 맡았기 때문에 결국 국제통화제도의 문제가 그냥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글로벌 위기에 있어서는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1930년대 금본위 제도의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아주 불행한 일은 유럽 위기가 발생하면서 G20가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니네나 잘해라 하는 얘기가 돼버렸으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요번에도 그렇게 설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위기가 발생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기가 발생해서 픽스 익스체인지를, 우리나라 같으면 위기가 발생하면 당장 또 절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하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절하되는 순간에는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스가 탈퇴해야 되는 것은 절하를 위해서 탈퇴하지만 탈퇴 못하는 것은 절하에 따른 혼란을 걱정해서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G20에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바젤 3 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바젤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위스 바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럽 니네나 잘해라. 지금 뱅킹 유니언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바젤 3도 그냥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긴급 유동성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비상대책은 긴급 유동성인데, 긴급 유동성 별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놨다는 게 중국과 일본하고 맺은 거지 미국은 못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 차관님 와 계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진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난 위기에 보면은 우리 외환보유액은 별로 쓸모가 없었고 결국 미국의 통화 수합이었습니다. 몇백억에 달하는 그게 효과가 있었지, 우리 외환보유액은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지만 그 외환보유액이 그 중에 3분의 1은 외국인 증권 투자가 왔기 때문에 쌓인 것이고, 그게 다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증권 투자액이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5천억 불이 넘습니다. 그 5천억 불에 얼마가 지금 외환보유액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냥 빠져나가면 이 외환보유액 못 쓰거든요. 그거를 불과 4, 5년 전에 봤으니까 외환보유액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긴급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G20에서 그거를 해결하길 바랬는데.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하고 맺었는데, 여러분 1997년에 일본을 기대했지만 일본이 주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컨디셔널하다. 그래서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대외 의존도를 줄여서 우리가 무역 1조 달러 자랑하고 외환보유액 3천억 자랑하는 게, 그게 결국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취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역 1조 달러라는 건 수출입을 너무 의존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정말 전부 수출입으로 벌어들인 게 아니고 금융거래에 의해서 쌓인 것도 상당하니까 그만큼 또 취약하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물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이 문제는 지금 정치 스케줄을 감안할 때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별로 다음 정부나 가서 할 일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서비스 산업 건드리면 당장 표가 날아갈 텐데, 이거 별로 얘기해봤자 별로 유효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물 부분은 지금은 유효한 대책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좀 더 안전적인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천억 불이 넘지만 저는 그중에 1,000억 불은 금방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거를 쓸 수 있느냐, 위기에 대응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또 갑자기 급전을 쓰려고 그러면 또 굉장히 헐값에 팔아야 됩니다, 자산을. 그래서 손해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외환보유액으로 다 조달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대비해서 정부가 이제 규제 3종 세트를 했습니다. 선물한 포지션, 그 다음에 외환 건전성, 채권 과세했지만, 이거 해도 증권 투자액은 계속 들어왔죠. 그러니까 규제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유효할 만큼의 규제냐, 이런 상황이고, 또 그걸 정말 규제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지 너무나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판단할 거지만 정말 이것이 규제해야 된다면 브라질에서 하고 있는 대로 금융 거래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뭐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 이건 금융 거래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전한 방법은 여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왔다 가셨지만 금융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나면 결국 금융 감독 엉터리라는 것 계속 드러나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냐. 이번이라고 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규제라는 거는 회피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정말 규제를 잘하고 있는지 뭐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지키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마지막으로 정말 해칭을 해달라는 겁니다. 해칭을 안 해요. 지난번에 보면 뭐 선물한 해칭했다고 그러고 그게 선물한 해칭한 게 아닙니다. 외화 차입한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선물한 해칭했다고 외화 차입해놓고선 선물한 해칭했다고 그러고 그런 해칭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정말 이론에 맞는 해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로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은 예나가 1년에 뭐 몇 달 만에 30% 절상돼도 끄떡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10%만 해봐요. 뭐 정부는 뭐 하냐 뭐 계속 이런 거. 바로 이게 해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말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뭐 더 강화하고 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있는 것도 잘 지키고 마지막으로는 정부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정말 해칭을 해달라. 자꾸 정부한테만 의존하는 거는 이건 위기 해결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은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한국경제 긴급진단인데 뭐가 긴급한지 하는 걸 순서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2, 4분기 지금 잠정 추계 중인데 성장률이 3%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하반기에 대응책,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새로운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대비해야 될 것은 외환 보유액 쌓아두고 또 긴급 유동성 이것도 확보하고 은행 감독 제대로 하고 정부만 믿지 말고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해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제언을 해주셨고 특히 뭐 편안하게 서비스 산업 뭐 이렇게 진작시켜야 된다. 이건 앞으로 정치 일정 이래봐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에 정책 이전에 2, 4분기의 성장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토론해 주실 김준일 우리 부총재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신재윤 우리 차관님께서는 그 뒷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한 많은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을 쏟아내실 분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네, 토론해 주십시오. 예, 슬라이드. 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까칠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부드러운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 놓고 하십시오. 까칠하게. 예.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먼저 실제 현실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국내 주택시장 규모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010년 기준입니다. 2010년에 이제 통계청이 전국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한 이제 내용입니다. 보면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나 단독 다 포함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54%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무집 전월세라든지 뭐 이런 사글세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임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46%고요. 근데 이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54% 가운데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약 20%가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집주인이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한테 이자 내는 것은 전월세 세 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무주택자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무주택자라고 보면은 실제로 그 임대 내지는 무주택자인 그 비중이 65%에 달합니다. 실제.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대별로 누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봐보면 40대 이하하고 50대 이상을 보면은 이제 40대 이하의 경우에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40%, 그 다음에 전월세라든지 사글세 이런 새로 사는 사람이, 임대로 사는 사람이 60%입니다. 근데 이제 이 40대의 40%도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껴서 이렇게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40대 이하가. 그 다음에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70%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 사는 사람이 30%죠. 50대 이상이 그 70%에 달하는데 사실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 되게 다중주택자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이하 젊은 세대한테 집을 두 채, 세 채를 가지고서 임대를 주어서 그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분포를 보면 그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로 나눠보면 전국 아파트하고 이런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 이런 거하고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지방도 그 거의 이제 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가 반, 나머지 지방이 반이 있죠, 지금. 그런데 이걸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75%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면 게임 끝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그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적별로 보면 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예전 평형으로 하면 한 25, 6평형대,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에서 33, 4평 요 사이에 있는 거, 이게 전체 아파트의 75%를 차지합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한국의 일반 그 서민 내지는 그 국민들의 표준형 주택이죠. 요게 이제 그 사실이고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국내 지금 현재 이런 이제 그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 동향은 어떠냐라는 거죠. 뒤쪽에 보시면은 지난 이제 2008년 그 전까지 그 굉장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수도권 지역,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지역의 80% 가까이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그 수도권 지역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투기라고 할까요? 하여튼 굉장히 가격이 불같이 올랐던 지역 몇 군데를 찝어서 봐보면 이게 자료는 이제 국토부의 실거래가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이렇게 보기 쉽게 도표화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나 뭐 투기도 뭐 1번지 강남구, 뭐 대치동, 개포동 보시면은 벌써 2007년부터 계속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